자, 이번 시간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교재 보시면은 의견 청취 나와 있죠? 의견 청취 나와 있고 결정 신청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결정고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오른쪽에 박스 안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을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네, 참고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보실까요? 자, 어디 하는지 말씀드렸고요.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절차입니다. 입안 절차. 이걸 그냥 공부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서울시 녹지지역이에요.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녹지지역입니다. 서울시 녹지지역. 제곱미터당 땅값, 제곱미터당 땅값이 100만 원. 싸다. 근데 한 번 녹지지역은 영원합니까? 용도지역은 변경될 수 있습니까? 변경될 수 있잖아요. 녹지지역인데 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합니다. 이런 용도지역의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결정하는 거 맞죠?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을 하죠?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서울시민, 주민의 의견 청취, 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해당 지방의회, 서울이니까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정책을 입안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서울에서 녹지지역,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준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정책이 입안이 되는 거죠. 입안이 뭐죠? 정책안을 만드는 거죠. 정책입니까? 정책안입니까? 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안건을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정책 안건이 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책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시험 쳐야 되니까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러면 임의 규정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즉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서울시의 주택이 부족한지, 서울시의 이 지역의 주택이라든지 환경, 교육 요건, 교통 요건 등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조사, 의무사항이잖아. 조사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에 2가지를 법상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토지적성평가, 취약성분석 2가지를 포함시켜야 되잖아.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기초조사에는 3가지가 포함됩니다. 토지적성평가, 취약성분석, 환경성 검토 3가지를 포함시켜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경미한 사항이 입안될 때는 기초조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 근데 생략 요건 등은 나중에 기본서를 보고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기본서에 요약집에 이걸 다 실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의견을 듣죠. 중요해요.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공통점이 뭐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공통점은 둘 다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정책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장기정책계획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법적 구성력이 있다 없다? 없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건 공통점이라고. 그래서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성력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직접 안 듣고 공천을 개최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민 의견 청취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청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할 때 주민 의견 청취는 도시군관리계획은 일반 국민을 법적으로 구속하죠. 녹지지역의 준주거지로 변경되면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준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개발 행위를 못하는 거야. 공장 지을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준주거지역이 되면. 맞죠?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을 구속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부터 직접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듣는 거야. 즉 도시군관리계획 안,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는 이 변경안을, 이 안건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2개 이상의 신문과
신문과 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공람, 공개 열람시켜서 이 열람 기간 내에 며칠 이상 열람시키죠? 14일 이상. 2개 이상의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안을 2 이상의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공개 열람시켜서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주민의견 청취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청취자는 공청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시 주민의견 청취자는 공청회가 아니고 뭐죠? 공고 및 열람, 공고 열람. 그러면은 문제에서 보십시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공청회가 보이면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단어 하나만 보이면은 그냥 너무 쉽게 보이잖아. 근데 문장을 세 줄을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로 읽고 있으면 힘들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대강 철저히 봐야 될 것만. 그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대상이 지방의회 의견 정리 대상이 아니고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할 대상 몇 개는 살짝 좀 암기를 해야 돼. 예를 들면 꼭 외워야 될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한다. 그 정도는 꼭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단계를 거쳐야 됩니까? 3가지 단계를 거쳐서 도시군 관리계획 정책으로 위반이 됩니다. 일단 위반권자 위반을 했죠. 위반을 하면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될까요? 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하는데 결정 절차 하기 전에 결정권자를 먼저 볼까요? 결정권자, 결정을 누가 할까? 결정권자. 자,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결정하죠? 원칙적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교재 보세요. 시도지사. 대도시는 누구죠?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위반권자가 결정권자에게 결정을 신청하고, 근데 결정권자는 누구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때 국도교육법상 시도지사는 저를 보고, 이때 국도교육법상 시도지사는 누구죠? 광, 특시, 특도, 그 다음에 도지사라. 도지사. 제일 뒤에 시 하시면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죠. 이런 것은 꼭 외워야 됩니다. 지금 당장 외워서 자꾸 반복하는 길밖에 없어. 보세요. 어디 있을 건데? 여러분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보면은 제일 밑에 칸에 결정 신청 찾으셨습니까? 거기 오른쪽에 보면 결정 신청 밑에 보니까 주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 나와 있습니까? 이거 외우라고요. 위반된 도시군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해야 될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급기관인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거야.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 있는 대상, 저를 보고 이야기하죠. 뭐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입니까? 시도입니까?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시도 관할구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잖아.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한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용도구역 중에서 딱 한 개, 개발제한구역이죠.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맞죠? 수단자원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 딱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 했죠? 원칙은 누가 결정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암기 꼭 할 것. 그 다음에 결정 절차입니다. 결정할 때는 2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뭐 하죠? 결정 전 사전 협의가 필요하죠. 결정 전 협의. 그리고
결정 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및 심의. 그러면은 여보세요.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가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으로 위반되기 위해서는 몇 단계?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야. 물론 경미한 사항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될 때는 기초조사를 신청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주민의견, 공고열람 절차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듣는 게 원칙인데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정책으로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류가 14일 이상 공개열람되면 기밀이 누설될 수 있잖아. 그래서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사항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를 합니까? 책량합니까? 책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결정할 때 협의하는데 여기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죠? 교재부터 누구하고 협의해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가 되는 모든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가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거죠. 그때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앙행정부처의 장관이야.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결정 전 사전 협의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때는 시도, 대도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대도시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공간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시도지사가 도시공간을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오세요. 여러분 교재 왼쪽에 봅니다. 왼쪽에 제일 밑에 보셨습니까? 왼쪽 제일 밑에 보시면은 참고되어 있습니까? 발표하세요. 지구단위 계획. 자, 시도지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시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 시도지사가 위반된 도시공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잖아. 그죠? 근데 시도지사가 무엇을 결정할 때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서 위반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빠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결정고자 나와 있죠. 결정고시 해가지고 결정고자 나와 있네. 결정고시가 아니고 결정권자죠. 결정권자. 도시군관리구의 결정권자 누가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죠.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 대상은 아까 암기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공간관리계획, 그죠?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 맞춰주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계획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단자원보호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공간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고시 옆에 보니까 2번이 뭐죠? 효력 발생 시기, 3번이 기득권 보호 등이 나와 있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을 해드릴게요. 자, 고개를 들어보실까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를 준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공간관리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위반되는지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위반된 것을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죠. 누가? 결정권자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시 녹지 지역을 30만 제곱미터를 준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방금 결정이 된 거죠. 무엇을 결정했죠? 서울시 녹지 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준주거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딱 됐죠. 결정이 되면은 중앙정부는 관보를 발행한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단체는 공보. 그래서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고시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은 그 고시의 고시의 효과 및 후속 조치라고 기본사할 때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 이후에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르게 되는지를 지금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 후에 어떤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기본사 할 때 배웠잖아요. 이 목차가 떠올라야 되죠. 4개 정도. 여기 지금 이거 2개만 나와 있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어떤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첫 번째,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에서 보면 첫 번째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그 정책 결정,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때 효력 발생 시기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 번 시험에 나왔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그 정책 결정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한 날.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에 다음 날입니까?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입니까?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다음 날 일시로 시험이 나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부터 정책 결정, 즉 녹지 지역이 준주거지로 변경 결정된 그 정책 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언제부터?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부터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억이 날 거예요. 봐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인허가 승인받고 이미 사업가 공사에 먼저 착수를 한 자는 그 결정 고시와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가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죠? 기득권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이걸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봐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때 이렇게 설명드렸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정 목적이 뭐죠? 일반 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됩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뭐죠? 저층. 2종은 중고층. 3종은 중층. 1종은 저층. 2종이 중층. 3종이 중고층. 그렇게 되잖아. 저층, 중층, 중고층. 그러면은 3종이니까 고층 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용도 지정된 땅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럼 3종 일반 주거지역은 고층 아파트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봐요. 3종 일반 주거지역 때 50층 아파트 세개동 네, 500세대를 지으려면은 건축가 봤습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잖아. 그러면 500세대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0층 아파트 500세대 50층 아파트 공사에 착수를 한 거야. 해서 공사 착수하고 공사가 막 진행 중이야. 근데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유통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거죠. 그러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유통상업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먼저입니까? 50층 아파트 공사에 착수한 게 먼저입니까? 착수가 먼저잖아. 기득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3종 일반지구직을 유통사업체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이미 인허가 승인받고 사업가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다만 예외가 있었잖아. 시가바, 이 동네에다가 시가바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그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하려면 그 결정고시에서 몇 월 내에 신고해야 됩니까? 3월. 3월 내에 신고하면은 신고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를 받는 거예요. 듣고도 이해가 안 되면 기본서 활용해서 복습 다시 할 거.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뭘 한다 그랬죠?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 고시합니다. 목차를 얘기해야 됩니다. 지행도면 고시, 지행도면 고시를 하게 되죠. 네, 지행도면 고시가 뭐죠? 지행도면은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사항, 즉 녹지지역이 준지구로 변경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토지의 형태가 표시된 지행도성의 도면에다가 상세하게 밝힙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가 지행도야. 지적이 표시된 토지의 형태가 표시된 지행도입니다. 여기다가 이만큼 빗금친 부분이 지금까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변경 면적이 30만 제곱미터고 변경 범위는 이만큼이라고 지도 위에 용도지역 변경 범위와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면적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행도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도시군관리구로 결정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성의 도면에 밝힌 지행도면으로 밝혀서 다시 한 번 더 정책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민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을 지행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시는 알려주는 거 맞죠? 이렇게 도시군관리구의 결정이 되면은 관보나 공부에 게재하여 고시하지만 그 관보나 공부에 게재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정확한 위치와 경계 범위와 면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행도성의 도면에 상세하게 밝혀서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지행도면 고시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에 종사하실 때 서울시 녹지적 30만 제곱미터가 준주거지로 변경되면은 해당 지역은 주택단지로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컨설팅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고시된 것을 컨설팅에 활용하는 게 좋습니까? 지행도면으로 고시된 것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까? 지행도면으로 고시된 것을 활용하면 훨씬 지도 위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된 정확한 위치하고 면적까지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이게 지행도면 고시예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으면 그 후속 조치로서 지행도면을 고시하게 돼 있고 그 지행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정책 결정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목차.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후에 어떤 법적 효과와 후속 조치가 있게 됩니까? 이 목차를 줄줄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행도면 고시를 한 날 정책 결정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결정 고시 당시에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 고시에 관계없이 착수한 사업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가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결정 고시 당시 사업공사에 착수했다면 그 결정 고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면 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득권 보호받습니다. 줄줄줄 연서. 그 다음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이죠. 국유지하고 공유지에 국유지하고 공유지에다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하면은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국공유지는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국공유지 처분 제한의 효과. 자,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처분하면은 그 법률행위는 취소 대상입니까? 무효로 합니까? 국공유지 처분 제한을 위반하면 위반 행위는 위반 시 그 행위는 무효로 한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해서 전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장을 넘기시면은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쭉 드렸던 도시군관리계획 전체 내용 체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첫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린 거 아니에요? 이제 설명 들은 것을 바탕으로 교재를 보면은 머리가 아프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을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오셔서 챕터 3, 03
도시군관리구역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편 들어갑니다. 용도지역 편. 여기 봐주세요. 아까 용도지역에서 무엇을 공부한다고 그랬죠? 용도지역의 의, 종류,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 그리고 용도지역 안의 행위 제한, 용도지역 안의 금폐율, 용도지역 안의 용적률. 목차를 정리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차를 떠올리는 연습. 용도적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림 그리고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말로 해볼까요? 용도지역이란 우리나라 국토정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토지의 기능이나 토지 특성에 따라서 땅의 종류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를 정하여 결정고시에 놓고 해당 용도지역별 수만 명, 수십만 명의 토지 소유자다 이거.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용도에 맞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이 세 가지를 규제할 목적으로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도지역. 그러면 결국 땅의 종류를 용도별로 21가지로 구분한 목적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라 하여금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을 제한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제하는 이 세 가지 규제가 목적이에요. 이 세 가지를 규제할 목적으로 땅의 종류를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이죠. 그 중에서 도시적이 세분되면은 주, 상, 공, 녹 다시 세분하면 몇 개가 있죠? 16개. 관리적을 세분하면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3개. 그리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이죠. 그래서 도시적 밖에 5개, 도시적 안에 16개. 이렇게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해당 용도지역별 토지 소유자가 이거 그 용도에 맞지 않은 건축을 제한하고 용도에 맞도록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를 가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고시한 지역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용도지역 제도를 만든 목적이 이 세 가지 규제가 목적이에요. 규제. 용도에 맞지 않은 개발 행위를 하지 마라. 용도에 맞도록 건폐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축 면적을 유지해라.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도록 높이를 용적률로 규제하는 거죠. 이게 용도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거 용도 지역의 종류는 21개 종류하고 그 지정 목적은 반드시 그래서 지금 244페이지 그 박스는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한 문제 나오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 박스는 한 문제 나오니까 통째 암기. 그래서 한 번 딱 연습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제. 한 번 연습하고. 그래서 교재에 있으니까 같이 외워요. 알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부족하면 또 외우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같이 하겠습니다. 교재는 가끔 보면서 고기 드시고 앞에 칠판에 집중하면서 같이 외워요. 그냥 제가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복습을 같이 해요. 같이 한번 하고 가려고. 보시죠. 도시적은 주, 상, 공, 녹. 주거지역은 전, 일, 준. 전이 뭐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은 1종과 2종이 있죠?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무엇으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일반 주거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죠? 주택의 층수. 필요하면 자기가 적어야 됩니다. 뭐 적어라 말아라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일반 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있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무엇이 있죠?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모두 6개가 있는 거야. 됐죠? 제일 위에서부터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전1종 전용주거지역 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 1종부터 3종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 같이 외워요.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라. 일반주거지역은 주택의 층수에 따라서 1종부터 3종까지 세분되는데 1종은 저층, 2종은 중층, 3종은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의 목적이다.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목적이죠. 그럼 잠깐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은 전용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면은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야. 그러면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뭔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여기는 강남역 사거리예요. 강남역 사거리예요. 이 강남역입니다. 여기로부터 반경 1km 이내, 2km 이내, 1km 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역세권 아파트니까 일상생활이 편리합니까? 불편합니까? 일상생활이 편리한 위치에 있다는 뜻이야.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역 주변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주택단지는 일반 주거지역이 되는 거야. 알겠죠? 4층 이하로 청소 제한을 받으면 1종 일반 주거지역. 4층 이상부터 한 14, 15층 정도까지는 2종 일반 주거지역. 그 이상은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되는 거야. 역세권 지역의 주택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원 주변에 아파트 단지 옆에 있잖아요. 저 주차도 몇 번 해봤거든요. 여기는 일상생활이 편리한 곳이 있죠. 이 정도면은 일반 주거지역이죠, 여기는. 근데 강남역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마을버스가 내렸습니다. 위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 아래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역세권입니까? 숲세권입니까? 숲세권. 여기는 일상생활이 편리하지는 않잖아. 불편하죠. 근데 공기 좋고 조용하고 주거 환경이 양호한 거는 맞잖아. 좀 불편하지만. 여기는 전용주거지역이 되는 거야. 아파트 위주로 있으면 2종 전용주거지역. 근데 그냥 단독주택 위주로 있는 동네는 1종 전용주거지역. 이제 현장 아셨습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 어디에 있는지. 2종 전용주거지역 어디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서 외울 때 단독, 공동, 저층, 중층, 중고층. 준주거지역은 같이 외워요. 주거지역이니까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서 준하여 다른 기능이 일부 플러스 되는 거야. 뭐가 플러스 되죠? 상업과 업무 기능이 플러스 보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주거지역이니까 주택,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주택을 건축할 수 있죠. 그럼 준주거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상가도 짓고 업무용대 빌딩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야. 그래서 주거지역 6개 중에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준주거지역. 그러면은 수도권에 택지 분양할 때 분양 신청했는데 용도지역이 일종 전용주택에 걸렸어. 그러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나는 계약금 안 걸고 그냥 포기하겠어. 맞죠? 준주거지역 걸렸어. 경사났네. 되는 집이다. 맞잖아요. 이거 투자죠. 용도지역에 목적만 와도 투자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현금은 많은데 보상금 많이 받았는데 어디에 좀 땅 좀 사볼까 하시고 이런 곳에 땅 팔아야죠. 수도권에 어디 분양하는데 많잖아. 택지 대지 이런 거. 근데 분양시장 알아보고 분양 신청해라. 준주거지역 걸렸다. 계약금 걸어라.
일종 전홍줄에 걸렸다 계약금 말해라. 뭐 그렇게 컨설팅 가능해야 되잖아. 여기서 전문 지식이 나오면은 고객을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 전문 지식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고객에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고객을 움직이게 만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전문 지식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야. 공부 잘해야 연봉이 높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거기대로 할게요.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맞습니까? 저는 중1, 근유 그렇게 했잖아. 중1, 근유. 충청도 버전. 같이 외워야 됩니다. 중심상업지역은 도심과 부도심. 도심과 부도심, 이 단어가 기억이 안 나면 답 못 찾음. 도심과 부도심 지역에서 상업과 업무기능 확충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이죠. 일반적인 상업과 업무기능 담당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지정됩니다. 근린상업지역은 근린지역이 뭐죠? 가까울 건, 인접할 인, 주택과 가까운 곳에서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린지역에서 일용품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입니까? 주택가 인근의 소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이 위치한 곳. 도시 안에서 혹은 지역 간 유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하니까 도매시장, 대규모 도매시장이 위치한 곳이 유통상업지역 맞죠? 그래서 유통상업지역 넣으면은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상가를 상상해라. 그러면은 잠깐만, 유통상업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아니, 남대문 시장이 어떻게 시장 동안에 아파트 단독주택 짓냐고, 아파트 짓냐고. 상식이잖아. 개념만 알아도 되잖아. 근데 여보세요, 도심과 부도심도 아니고 도매시장이 있는 시장도 아니고 주택가 인근의 소매시장도 아닌데 도로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그럼 뭐죠? 일반 상업자. 얼마나 특징이 없으면 일반적인 사업과 업무기능 담당이라고 법에서 말을 했을까? 특징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보세요, 평택 여중 사거리에서 평택 경의서까지 도로가 있잖아. 그 도로 너 주변에 대규모 도매시장이 있습니까? 동대문 상가나 남대문 시장처럼 없잖아. 도심과 부도심입니까? 아니잖아. 주택가 인근에 소매시장이 있습니까? 없잖아. 근데 도로 주변에 다 주택입니까? 도로 주변에 쭉 양쪽에 상가입니까? 상가. 이게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은 제가 상권이 퍽이나 좋다고 했습니까? 별로라고 했습니까? 별로예요.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은 다 전문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은 곳이에요. 다 모이고 흩어지는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입니까? 지나가는 곳이죠. 그게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상권이 별로 좋지 않아요. 도심과 부도심입니다. 그러면 영등포역 주변은 부도심은 되겠죠. 안 돼도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해요. 백화점 주변에 그런 곳은 다. 아, 그렇구나. 도매시장이 있어. 그죠? 동대문 시장, 광장시장, 남대문 시장, 도매시장, 다 유통상업지역이잖아. 주택가 인근에 작은 소매시장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 있죠. 엄마들 저녁장 보기 위해서 잠깐 다녀오실 수 있는 곳. 이런 것은 전부 근린상업지역이 되는 거라고. 쉽잖아. 현장하고 연계시키니까. 기억도 오래될 거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중공업지역 그렇게 되죠. 전용 공업지역은 공해 전용, 공해라는 단어가 안 떠오르면 빵점. 공해 동그라미. 공해성 공업수용이에요. 중하공가, 공해성 공업수용. 그러면은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전용으로 모으려고 만든 게 뭐죠? 전용 공업지역.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모여있잖아. 그죠? 바늘, 그리고 시야, 안산의 시야공단 이런 것은 수도권에 서울 쪽에 있던 공해성 공장을 다 내보내서 만든 거예요. 전용공업지역일 확률이 높죠. 옛날에 시야호가 썩어서 문제가 되고 했었잖아요. 그죠?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용공업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증은 공해입니까? 무공해입니까? 무공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공해를 배출하는 공장만 모았어. 저는 공업증.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만 모았어. 일반 공업증. 그러면 저는 공업증과 일반 공업증의 공통점은 전부 공장만 모아뒀다 이 말이야. 공장만 모아뒀으니까 아파트 지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상식이잖아. 다음 중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은 일반 공업지역과 일반 공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답은 준주거지역이 답이었어요 그때. 그 시험 치고 딱 나와서 전화 왔더라고. 친한 수강생이 있었는데, 선생님 안 해온 거 나왔어요. 뭐야 온가?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 찾는 문제였어요 그러더라고. 목적은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 목적을 알면 알 수 있잖아.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 지을 수 없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이잖아. 4층이야. 그럼 주택으로서는 청소가 5개층 이상인 것이 아파트니까 아파트 지을 수 없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중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은 경공업, 기타공업 수용이죠. 경공업 플러스 뒤에 보십시오. 주거, 상업, 업무. 그러면 중공업지역도 주택 지을 수 있죠. 그죠? 상가 지을 수 있죠. 업무용대 빌딩 지을 수 있죠. 그래서 공업지역 중에서, 그죠?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은 중공업지역은 가능한 거예요. 진짜 좋은 땅이잖아. 도시지역에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공장 지을 수 있잖아. 주택 가능하잖아. 상가 가능하잖아. 업무용대 가능하잖아. 빌딩.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도시적 세분된 16개 중에서, 도시적이 세분된 16개 중에서 가장 제도적으로 이용 범위가 넓은 게 중공업지역. 진짜 좋은 땅이죠. 녹지적 세계, 여보세요? 산이에요. 산이죠. 산인데요. 녹지적 세계가 이렇게 됩니다. 산꼭대기 뭐죠?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여기서 보전 녹지적은 지정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책 보면은 도시의 자연 환경, 산림, 경관, 녹지 등 보전이 목적이야. 그럼 개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도시적이 세분된 16개의 용도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국을 지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은 생산녹지지역할 때 생산이 뭐죠? 무슨 생산이죠? 공업 생산입니까? 농업적 생산입니까? 농업이에요. 농업. 농업적 생산이면서 개발이 유보돼요. 유보. 농업적 생산에서 개발이 유보된 녹지라. 그럼 잠깐만, 생산녹지지역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이 유보되어 있죠? 그럼 생각해봐요. 농업적 생산이 가능하려면 임야 상태에 됩니까? 전답 가순이 보여야 됩니까? 그렇지. 도시 주변에, 도시적 안에 전답, 과수원 등 농지가 보이는 것은 생산녹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평택시 주변에, 산 주변에, 산 아래에 전답, 가수원이 보이면은 배밭만이 있잖아, 배밭. 안성 쪽에도 그렇고, 그죠? 이런 것은 생산녹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는 자연하고 상관이 좀 없어요, 개념이.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제한적 개발이 허용되는 녹지 그렇게 외우라고 하잖아요. 핵심 키워드가 그거야. 제한적 개발을 외워야 되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21개의 용도 지역별 지정 목적을 제가 잠깐만 목적 21개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연습을 하면서 교재에 가서 책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까? 다 외우고 있습니까? 나 어제 이거 해서 강의하고 밥 부려 먹으려고 축제하고 밤새 외웠다. 그래서 이거 하고 밥 부려 먹고 있다.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업을 해서 밥 부려 드시려면 이것을 일주 암기를 하시고 자격증 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 자연녹지적이 뭐죠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면 거기서 말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겠지만 그거 하나로 고객은 여러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버리는 거죠. 그럼 계약서는 다른 집에 가서 도장을 찍게 돼요, 결국은.
손님을 그렇게 해서 다 놓치는 거야. 앞에서는 표 안 내죠.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 자연 녹지적인 뭔지도 모르구나. 너는 믿을 수가 없구나. 계약서는 딴 집에 가서 써야지. 손님이 왔다가 가면 되는 거잖아. 손님이 많이 오는데 계약서는 안 쓰고 있어. 옆집 와서 쓰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왔던 손님이 상담하고 차 마시고 친한 척하고 놀다 갔는데 이것저것 다 물어보고 정보는 다 빼가고 며칠 뒤에 보니까 계약서는 앞집에 가서 쓰고 있는 거야. 가서 때릴 수도 없고 뭐. 그게 이제 저도 뭐 장사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장사하시는 분 진짜 기분 안 좋을 것 같아. 맞죠? 여러분이 커피숍 하는데 앞집에 커피숍에 나하고 친한 사람이 가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막 때리고 싶잖아. 그 마음 가서 그럼 먹고 땡기면 땡기고 싶어. 그죠? 그렇죠. 이걸요, 제가 일부러 하는 이 다 일일이 하나하나 챙기는 이유가 뭐죠? 진짜 이혼하는 거야, 진짜. 진짜 이혼해야 돼, 이거. 안 해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잠깐만. 도시적 16개 했죠? 쉬었다가 도시적 관리지역 3개하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지역까지 하고 금별 용적률 이어올 거예요. 네, 좀 쉬겠습니다.